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올려봅니다. 저도 70이 넘어 제 인생에서 이런 사연을 지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긴 앞날을 알 수 있다면 인생이 너무 쉽겠죠. 부부가 연을 맺어서 50년을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부부는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야말로 인꼬 부부였어요. 저녁 산책을 할 때나 시장으로 장을 보러 갈 때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것도 언제나 손을 잡고 말이에요. 같은 나이에 우리나라 남자들이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것에 비해 우리 남편은 참 다정다감한 남편이었어요. 사실 이 다정함으로 50년을 버텼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인생에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정한 남편을 만난 대신 혹독한 시어머니를 만났죠. 남편과 저는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동갑내기 고향 친구입니다. 시골 동네가 대부분 그렇듯이 서로가 한 다리만 건너면 모두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20살에 결혼할 때는 동네 잔치가 열렸죠. 결혼을 하고 저희 부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라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고 승진도 빨리 했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다정한 남편 덕분에 제법 달콤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시골에 계신 시어머님이 혼자 되시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합가를 하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함께 살자마자 남편의 월급 통장을 당신이 관리하셨어요. 그리고는 달마다 생활비를 저에게 주셨죠. 나 때는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논일에 밭일에 닥치는 대로 했다. 너는 팔자편에서 남편이 따박따박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하면서 동기한 줄을 몰라. 네 입으로 들어갈 거 있으면 애들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줘라. 아이, 어머니, 이 사람이 얼마나 아끼고 전략하면서 사는데요. 어머니가 이 사람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 편하게 밖에서 일을 하죠.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더 못마땅해 하셨죠. 나중에는 남편에게 오히려 적당히 모른 척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그 안에서 아들 2명과 딸 아이 하나를 낳아 키우고 교육을 시켰어요. 물론 장남인 남편 밑으로 시동생과 시누이 1명 또한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야 했죠. 제가 조금이라도 볼멘 소리를 할라치면 세상 여자들이 너보다 더 낫게 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있겠니? 네가 복에 겨워서 지금 이렇게 시애미한테 힘들다고 투정을 부린다. 집안에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면 되는 게 뭐가 힘들다고 허구한 날 불만이냐? 합가를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집안 살림에서는 아예 손을 놓으셨어요. 저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하루 세끼 뜨거운 밥을 해서 올려야 했어요. 제가 감기라도 걸려서 남편 아침밥을 거르기라도 하면 난리가 났어요. 저는 아무리 아파도 하루 밥 3끼 준비해서 벗어나지를 못했죠. 네가 밖에 나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기 좀 걸렸다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 아침밥을 거르게 해? 그리고 애들한테는 식빵 한 조각 구워서 줘? 아주 만화님 나셨네, 응? 당장 일어나서 밥 안 차려? 어머니, 제가 열이 너무 나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남편이랑 애들은 이미 출근하고 학교에 갔잖아요.
어머님이 그럼 좀 차려주시면 됐잖아요. 아니, 얘가 이제 오래 살았다고 시어미한테 밥상을 차리라고 해? 네가 열이 나서 진짜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들도 손자들도 없다고 이 늙은 시어미를 이렇게 콸시를 하냐? 응? 다행히 여행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아니, 여행은커녕 고향 친구들이 만나는 송년회에도 남편 혼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어머님을 설득이라도 할라치면 바로 시어머니는 다음 날에 몸져 누우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죽어야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며느리같이 놀러 나간다고 저녁 밥상 나 혼자 차려 먹으라니 살아서 뭐하냐. 어머니, 제가 저녁 식탁에 다 차려놨어요. 막내가 일찍 들어와서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 먹는다고 했어요. 다 귀찮다. 밥이고 뭐고 먹어서 뭐하냐. 뒷방 늙으니 그냥 콱 죽어버려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지? 그래, 너도 이제 나이 먹었다 이거 아니냐. 이렇게 하루 종일 우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두고 나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저만 다시 돌아오기도 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져서 골반 뼈가 부서지신 이후에는 요양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시니 급속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바로 선망이 오더니 경계성 치매에서 중증 치매 환자가 되셨죠. 어머니는 갈수록 저에 대한 집착인지 뭔지 병원에서도 저만 찾으셨어요. 나중에는 저도 이게 다 제 팔자려니 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어쩌면 좋으니. 너도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인데 자식들 봉양 받아야 할 나이에 치매 걸린 시어미 수발을 들어야 한다니. 남편 복 있는 것이 왜 시어머니 복은 이리도 없다냐? 힘들어서 어쩌냐? 내가 그렇게 미운데 또 내가 그렇게 보고 싶다는 게 이상해. 어떨 땐 나를 딸로 착각해서 그런가 하고 떠보면 내가 첫째 며느리인 거 다 아신다. 지난번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동서에게 주말에 간병 부탁하고 집에 있는데 바로 다시 병원으로 갔잖아. 어머님이 나 찾아서 집으로 오겠다고 난리를 치셔서 병원에서 보호대로 손발을 다 묶어놓았더라고. 아이고, 그 모습 보니 또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하고. 친구들이 자식들 다 키워놓고 산이다 바다다 놀러 다닐 때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 병원 수발을 했어야 했답니다. 지독하게 저를 괴롭힌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아들도 못 알아보는데 그렇게 미운 며느리만 알아본다는 사실이 참 기가 차더군요. 어머님은 제가 환갑 때 저 세상으로 떠나셨어요. 어머님,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어이구, 내가 너를 왜 몰라? 이혼자 아니요. 우리 아들, 큰아들이 있는데 암튼 큰 며느리. 나 저녁밥 안 차려준 년.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제가 저는 굶어도 어머님 저녁상은 안 차린 적이 없네요. 계속 이상한 소리 하시면 저도 이제 화나서 갈 거예요. 아니야. 가면 안 된다. 큰애야, 나 이제 진짜로 갈 모양이다. 이리 좀 와봐라. 집에 내 방에 있는 장롱 열면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베개가 있어. 그 베개 속을 보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금부치들이 있어. 나중에 진짜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팔아서 써라. 그거 내 전 재산이야. 너한테만 주는 거니까 홀라당 쓰잘데없는 거에 쓰지 말고. 알았지? 평생 내 수발 드느라 애 많이 썼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임종 전에 살아생전 모은 금부치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고 가셨어요. 결혼생활 내내 그렇게
저를 괴롭히시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히려 저는 한동안 좀 아팠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미우면서도 또 한편은 안쓰러운 마음이라고 해야 하나? 아직도 어머님에 대한 감정은 잘 모르겠네요. 이제 네가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는구나. 이제 송년회에도 나오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자. 그래도 어떻게 그 구두쇠 시어머니가 금부치들을 너한테 주시고 가시냐? 그동안 밤낮 없이 식모처럼 부려먹은 대가인가? 네 시모 진짜 지독했어. 15년 전인가? 우리 친구들이 돈 모아서 너랑 제주도 한번 가려고 예약 다 해놨었는데 네 시어머니가 당신도 살면서 제주도 비행기 타본 적 없다고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결국 너만 빼고 우리끼리 갔었잖아. 평생을 시어머니한테 그 다음엔 남편한테 손 벌려서 사는 거 이제 그만하고 그 금부치 다 팔아서 너도 네 돈 쓰면서 좀 살아봐. 이제 환갑에 내가 경제권 가져서 뭐 한다니? 남편이 알아서 다 관리하는데 뭐. 그 금부치는 나만 아는데 고이 보관했어.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눈치 안 보고 제주도나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는 하루 세끼 뜨거운 밥을 짓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네요. 형편이 더 넉넉해지지는 않았지만 아들 2명과 딸은 다들 결혼해서 제 밥벌이를 하고 있었으니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은 나날이었어요. 남편은 퇴직 후에 고향 친구들과 낚시도 다니고 등산을 다니기도 하면서 노후를 보냈고요.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했지만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한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호된 시집살이를 해서인지 며느리들에게는 오히려 거리를 두고 지내자 마음먹었죠. 아무리 잘해줘도 시자가 들어가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원래가 다정다감한 성격이라서 그런가 며느리들에게 유독 살갑게 잘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하나 있는 딸이 섭섭할 정도로 말이에요. 주변에 살펴봐도 저희 아버님 같은 분 없어요. 정말 어떨 때는 남편은 미운데 아버님 때문에 참을 때가 있다니까요. 생일 때마다 이렇게 손편지 써주시는 시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버님은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세요? 어디서 글 공부라도 하시는 거예요? 언니들은 좋겠어요. 아빠는 딸보다 며느리들이 더 좋아? 나 가끔 진짜 섭섭해지려고 한다. 너는 출가 외인 아니냐? 새언니들은 김씨 집안에 시집와서 시할머니까지 모시며 이렇게 고생하는데 시아버지라도 챙겨줘야 마음 붙이고 살지 않겠소? 그 시할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다 모셨네요. 며느리들 도망갈까봐 나는 시어머니의 시자도 안 나오게 조심해서 살았는데 어찌 칭찬은 당신이 다 독차지하네? 우리 부모님처럼 사이좋은 노년 보내야 할 텐데 말이죠. 이제 몇 달 후면 결혼기념일이신 거 아시죠? 무려 50주년이에요. 이번에는 금혼식 기념잔치 제대로 해드릴게요. 준비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님 어머님은 건강만 신경 쓰세요. 다음 주에 건강검진 제가 예약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제가 큰 병원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특별히 제일 좋은 패키지로 준비한 거예요. 금혼식 기념 첫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큰 아들 내외와 작은 아들 내외, 그리고 막내딸 내외까지 우리의 금혼식 준비로 분주했어요. 고향에서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모시고 성대한 잔치를 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봄날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세상에나, 이제 이현재 인생이 진짜 날개 달았네.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이라니. 어디 좋아서 잠이 오겠어?
지금 고향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 얘. 니들 금혼식 장소가 서울 유명 호텔 뷔페라고 일주일 전부터 굽는다고 말이다. 이연자 김듣고 자식들 잘 키워서 호강한다고 부러워서 배 아픈 사람도 있더라. 그러게 말이다. 내가 죽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다 여행을 가보게 되네. 어머님 살아생전엔 정말 꿈도 못 꿀 일이었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극성맞게 굴어도 살가운 남편 하나 보고 참은 보람이 있네. 지금 며느리들이 더 난리야. 자기들 시아버지 여행에 입으로 사드린다고 같이 쇼핑 갔다 얘. 아니, 시어머니 옷은 그럼 누가 사드려? 누가 사주긴 딸이 사주지. 하지만 그 봄날은 길게 가지 않더군요. 건강검진 결과에서 남편이 위암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평소에 위염이 자주 생겨서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다고 해서 양배추즙도 먹이고 음식도 싱겁게 해서 먹였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되긴 했어도 암이라니요. 얘들아, 어쩜 좋으니? 암이면 많이 심각한 거 아니야? 네 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냐?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은퇴해서 친구들이랑 산에 다니는 재미에 빠져 살았는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니, 응?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도 건강검진으로 먼저 알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위암이라도 다른 부위에 전이가 안 된 상태라 수술이랑 항암치료 성실하게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엄마가 더 고생일 거야. 아픈 사람 병수 바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우리 엄마 이제 겨우 할머니한테서 벗어났다 했더니 참. 아가씨도 참. 그래도 아픈 사람이 제일 고생이죠. 아버님이 너무 충격받지 않으셔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남편은 처음에는 자신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합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두 군데에서 다 위암 진단이 나오자 그제야 수긍을 하더군요. 금혼식 올린다고 좋아하다가 이게 뭔 일인지. 당신이 그렇게 기대했던 해외여행도 못 가게 되고 미안하구만. 지금 해외여행이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그나마 비행기 타기 전에 알게 됐으니 망정이지. 그 먼 데서 당신 아파서 쓰러지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제부터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당신 몸만 생각해요. 알았죠? 암 치료라는 게 참 기다림의 연속이더라고요. 무슨 검사는 그렇게 많이 하는지 병원에서 검사하다가 사람 진을 다 빼놓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 둘이랑 며느리들이 번갈아서 같이 병원을 다녔는데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더군요. 우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몇 차례나 해야 하는 과정이더라고요. 큰아들 친구가 병원에 있어서 다행히도 빠르게 위암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남편이 위암 선고를 받고 나서는 저는 24시간을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위암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병인을 따로 쓰지 않고 제가 옆에서 간병을 했죠. 남편을 두고 집에 있다고 제 맘이 편치도 않았을 테고 남편이 의외로 까탈스러워서 낯선 사람 손을 타는 것도 마뜩지 않아 있었거든요. 너도 이제 70인데 누구 간병하기엔 너무 노인네다. 차라리 자식들이랑 얘기해서 간병인을 좀 써. 그러다가 네가 먼저 쓰러져. 요즘 간병인 쓰려면 하루에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 줄 알아? 이미 검사비랑 수술비로 들어간 돈이 얼만데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 어차피 금혼식 비용 다 치료비로 들어가도 모자랄 판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보험이라도 들어놓을 걸 그랬어. 나는 왜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는 거니 자식들에게 돈 얘기하기도 너무 민망하다. 아무래도 어머님이 주고 가신 금붙이 팔아야 할까봐. 어머님이 진짜로 어려운 일 있을 때 쓰라고 하셨는데 어찌 하셨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네 인생 바쳐서 받은 그 귀한 금붙이를 결국 당신 자식한테 주려고 한 거네. 그 노인네 참 끝까지 징하다. 나라도 돈 있으면 빌려주면 좋을 텐데 미안하다. 그리고 일주일 뒤 퇴원을 앞두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과 사위가 모두 병원에 왔습니다. 오늘 니들 아버지 퇴원하시면 나는 니들 아버지랑 이혼할 거다. 남편을 포함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아, 여보, 애들 보는 앞에서 지금 퇴원 선물이라고 던지는 농담치고는 너무 심한데. 농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당신 병수발 못 들어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협의 이혼해서 빨리 도장 찍읍시다. 니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후에 항암 치료는 니들이 알아서 아버지랑 상의해서 간병인 구하든지 니들이 하든지 해. 어머니, 오늘 아버지 퇴원하시는 날이에요. 어머님, 그동안 힘들게 아버지 병간호하신 거 제가 잘 아는데요. 지금 이 타이밍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혼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아니라 우리 집으로 가서 얘기해요. 형이 빨리 퇴원 수속부터 하고 와. 우리가 아버님 모시고 먼저 집으로 갈게. 막내야, 너는 엄마 모시고 집으로 와. 오면서 엄마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알아봐. 아니다. 네 엄마 일단 병원부터 가봐야 한다. 어제 저녁부터 이상했어. 갑자기 무슨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남편은 작은 아들이 가져온 휠체어에 옮겨 타면서도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죠. 사위가 운전하는 차에 딸과 올라탔습니다. 엄마, 진짜 아빠 말대로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나간 거야? 내가 어제 오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엄마 집에 잠깐 다녀온다고 해놓고 3시간이 지나도록 안 왔잖아.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집이 난리도 아니더라고. 온 집안이 다 뒤집어져 있었어. 나는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다니까. 엄마, 나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엄마 간도 빼줄 것처럼 극진하게 간호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해? 아이, 자기야,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이야기해. 화가 난다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2번 이야기하기 힘들다. 이따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막내야, 내가 지금은 모두 이야기 다 할 수 없다만 너는 끝까지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다시 집에서 모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이미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모여서 궁리를 한 듯 했어요. 남편은 안방에 눕혀놓고 우리끼리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엄마, 그동안 혼자서 간병인도 없이 아빠 수발 드느라고 너무 힘들었죠? 우리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엄마가 하도 열심히 아빠 간호를 하셔서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아직도 엄마 앞에선 우리 다 철없는 자식이네요. 힘드신 거 충분히 알아요. 앞으로는 저희도 더 신경 많이 쓸 테니까 서운한 거 있으시면 오늘 다 말씀하시고 푸세요. 그래, 엄마. 우리는 항상 엄마가 씩씩하니까 잠깐 참견했었지. 그 옛날 할머니 간병하던 엄마처럼 그냥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 하고 대책 없이 믿고만 있었네. 근데 형 말대로 엄마도 이제 70인데 너무 힘드신 거 인정.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어. 아빠가 도대체 뭐를 섭섭하게 한 거야? 아빠한테 섭섭한 거야? 아니면 우리들한테 섭섭한 거야?
무슨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대응을 할 거 아니야. 아까도 이야기했잖니. 나는 더 이상 니들 아버지 병수발하기 싫다고. 아니 그럼 그냥 간병인 쓰자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무슨 이혼이냐고. 그래, 엄마가 힘든 거면 우리가 돈 모아서 간병인 구할게. 그리고 우리도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병간호하면 되잖아. 내가 니들 아버지 병수발도 더 이상 못하겠고 더 이상 니들 아버지 입에 들어갈 밥상 차리기가 싫다. 남편 밥상 차리기 싫으면 이혼해야지. 니들 아버지 밥 먹는 꼬라지도 보기 싫어. 엄마, 정말 왜 이래? 밥상 차리기 싫다고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머님,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며칠 전까지 아버지 병원밥 못 드신다고 집에서 일일이 저염 반찬 다 만들어서 가져가신다고 하신 분 맞아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변하신다고요? 아니, 솔직히 저도 남편 밥상 차리기 싫을 때가 있긴 하죠. 어머님은 수십 년을 그렇게 사셨으니 지겨울 만도 하시죠.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버님이 이렇게 위안 판정 받고 제일 어머님 손길 필요한 순간에 손을 놓겠다고 하시면 아버님한테 너무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얼마나 다정하게 살갑게 잘해주셨는데요. 아픈 사람 버려두고 이혼이라뇨. 이건 아버님한테 너무 가혹하세요. 엄마 나이가 이제 70이라고요. 아무리 요즘 황혼 이혼이 유행이라고 해도 이거 너무 갑작스럽잖아. 얼마 전까지 금혼식 한다고 좋아하셨던 분이 갑자기 밥 해주기 싫다고 병간호하기 싫다고 이혼을 선언해? 길 가는 사람 누가 들어도 이거 이상해. 어머님, 제발 아버님을 생각하세요. 아버님은 지금 환자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이런 상황에 아버님 버리고 이혼하신다는 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에요. 내가 니들 시할머니 치매 병수발할 때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며느리들이고 다 뭐했니? 나한테 자식이 아들 둘에 딸이 한 명 있었다. 그런데 그 자식들 다 뭐하고 내가 평생 그 이상한 노인네 마지막까지 지켰어. 내가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 다 키웠다.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소홀하게 한 적이 있니? 아니 남편에게 소홀하게 한 적이 있어? 엄마 말이 맞아요.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소홀한 적 없었지.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우리도 당장에 아빠 병간호 하루만 해봐도 알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언니들도 엄마한테만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진짜로 엄마가 마음 상한 이유를 말을 해달라고.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남의 인생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인생 마감하고 싶지 않다. 나 이혼할 거다. 갑자기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면서 남편이 나오더군요. 아니 내 동 아무 말도 없이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이 사단을 벌이는 거냐고. 누구는 암에 걸리고 싶어서 이러냐? 내가 누워서 듣다가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렇게 남편 입에 들어갈 밥상 차리기 싫으면 밖에서 암 환자용 식사 주문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당신이 병원에서 고생해서 얼마나 미안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혼 타령을 해야 속이 시원해. 어머 아버님, 아직 이렇게 큰 소리 내시고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러다가 아버님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겠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아버님 먼저 안정 좀 취하게 해드려요. 그래요. 이혼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의견은 저희가 알았으니까 우선은 아버님 건강부터 신경 쓰고 다시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돌아가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득을 하더군요. 아이고, 아이들이 다 당신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게 미안하지도 않소.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당신 힘든 거 다 충분히 알았으니
없던 일로 합시다. 나도 더 이상 이렇게 당신 눈치 보며 살기 힘들다고. 이 모든 건 내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조용히 이혼해주면 되잖아요. 아이 암에 이미 걸려버린 걸 나보러 어쩌라는 말이야. 내 인생에 이혼은 없으니 그런 줄 알아. 항암 치료를 위한 병원 입원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첫째 아들과 며느리, 둘째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까지 다 왔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이 아이들을 불어 다 모은 듯 하더군요.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이번에 2번째 항암 치료라 좀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도 힘내서 잘 견디셔야 해요. 아들과 며느리들이 남편을 에워싸고 걱정과 염려를 쏟아내더군요. 그래, 다들 잘 왔다. 나는 이제 아버지와 이혼할 건데 내가 계속 간병할 수는 없지 않겠니? 이제 아버지 항암 치료 앞두고 있으니 니들이 순번정해서 돌아가면서 간병하도록 해라. 어머니, 정말 병원 입원 앞두고 계속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제가 이 사람도 그렇고 동생들 보기도 정말 민망할 지경이에요. 저희가 그만큼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는 좀 져주실 때도 됐잖아요. 이미 며느리님들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시어미 상대로 한바탕 하고 갔으니 너희야말로 이제 그만해라. 나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겠다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 이유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50년 금혼식을 앞둔 부부가 누가 남편 병수발 들기 싫어서 이혼을 한다고 해요. 그럼 남편 입에 들어갈 밥 차리기 싫어서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내가 평생 니네 할머니 하루 3번 뜨거운 밥 차리느라 고생한 건 다들 알지? 그런데 이제 암 환자 식단까지 신경 쓰기 싫어. 이만하면 됐냐? 정말 자식들 앞이라 내가 그동안 꾹 참고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해서 잠시 철어다 간두려니 생각했지. 당신 너무 놀라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그러려니 했소이다. 근데 이제 나도 할 말은 좀 해야겠네.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어. 아이고 아버님, 왜 안 그러시겠어요. 보는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내가 50평생을 가족을 위해 피땀 흘리며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이렇게 병에 걸려버린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러게요. 아버님 이제야 은퇴하시고 좀 편안하게 사시나 했더니 갑자기 위암이라뇨. 보는 저희도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아버님 항암치료 받으면 얼마든지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 힘내세요. 당신만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고생했어? 나도 결혼 생활 내내 당신 그 유별난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고생한 건 잊었어? 당신이 하루 3번 뜨거운 밥 차리는 게 뭔지 알기나 해? 내가 어머님 살아계실 때 여행은 고사하고 친구들 한 번을 못 만났어. 당신은 고향 친구들이랑 신년회다 송년회다 여름 등산 다녔어도 나는 그 친구들이랑 당신이 놀러간 사진만 보면서 울었다고. 그런 건 기억 하나도 안 나고 당신 고생한 것만 진짜야? 아니 지금 누가 고생한 걸로 대결을 하자는 거야. 나는 당신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애들 시키지 않고 내가 다 수발을 들을 거라고. 그런데 당신은 병에 걸리자마자 안알 버린다고. 이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아이고, 그렇게 날 생각한다고? 그래, 그렇게 병에 걸렸으면 자신의 인생을 좀 돌아보라고요. 다 당신 생각해서 조용하게 헤어지자는 거니까. 아주 이제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네.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무슨 나를 생각해? 어머니, 아버지 말씀대로
엄마가 원래 이런 분 아니잖아요. 저도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애들이 금혼식 해준다 할 때 좋다고 춤을 추더니 이 남편 암 걸렸다고 바로 이혼하겠다는 할망구가 바로 당신이야. 라디오에 사연 보내면 당신은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야. 당신이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여편네라고.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여편네? 얼굴을 못 들고 다녀? 누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지 한번 볼래? 저는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던 비밀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던 방에서 들어가 수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수첩들을 보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남편이 다칠까봐 다들 남편의 팔과 어깨를 붙잡고 부축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붙잡혀 있는 형국이 된 남편은 손을 뻗어서 그 수첩을 뺏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 수첩들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을 손에 들고 남편 얼굴 앞에 들이밀었죠. 누가 피도 눈물도 없는 철면피인지 밝혀봅시다.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서 이러시면 위험해요. 벌써 얼굴이 하얗게 되셨잖아요.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빨리 진정하고 앉으세요. 아니다. 방에 들어가 일단 누우세요. 어머니, 도대체 그게 뭔데요? 당신이 직접 설명할래요? 아니면 내가 할까요? 얘들아, 저거 좀 네 엄마한테서 뺏어서 나한테 가져와다오. 여보, 내일 병원 들어가야 하는 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발 이렇게 부탁이니, 우리 둘이서 얘기로 합시다. 왜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는 여편네라면서요. 일부러 애들 다 불러놓고 나한테 막말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우리 둘이 얘기하자고 해요? 이제야 정신이 들어요? 내가 잠깐, 정신이 횟가닥 돌았나 보고. 그거 이리 주고, 애들 보내고 얘기하자고요. 아니요, 저도 궁금했어요. 엄마가 괜히 이러실 분이 아닌데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만 하셔서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오빠랑 언니들은 아빠 편만 들고 엄마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아주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요. 엄마, 도대체 그 수첩이 뭔데 그래? 다 모였을 때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해봐. 니들은 몰랐겠지만 아버지는 결혼 생활 내내 일기를 써오셨다. 당신이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 그런 내색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 무슨 내색이요? 아직 본론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잠자코 듣기나 해요. 와, 일기장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아버님. 그래서 아버님이 편집글을 그렇게 잘 쓰신 거구나. 우리가 그래도 남들 보기엔, 사실은 얼마 전까지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지. 금술 좋은 부부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남편이 많은 일기를 썼는데 모를 수가 있겠니? 당신이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차마 말하지 못한 답답한 일들 글로 쓰는 모양인데 그걸 내가 꼬치꼬치 아는 척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내가 그걸 몰래 살펴볼 생각도 없었지만 당신이 워낙 꽁꽁 숨겨놔서 찾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새삼스레 찾아서 굳이 이걸 우리 앞에 보이는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주신 금부치가 있다. 평생 구박한 며느리한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었어. 그걸 어머니 돌아가시고 10년을 가지고 있었다. 차마 팔아서 쓸 수가 없더라고. 이번 금혼식 때는 그걸로 니들 아버지한테 작은 금두껍이라도 만들어서 주려고 했어. 나랑 50년 살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해주려고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위안 판정을 받으셨잖니. 두꺼비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수술비며 앞으로 병원비까지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니?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옷가지 가지러 집에 들른 김에 그 보따리를 찾았지. 내가 그걸 안 쓰는 김치 냉장고통에 몇 겹을 싸서 보관을 했거든. 혹시 도둑이 들어도 냉장고는 안 열어볼 것 같아서 말이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금붙이 보따리가 없는 거야. 내가 혹시 나이 들어서 기억이 희미해졌나 싶어서 집안을 샅샅이 다 뒤졌지. 그래도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렇다고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지. 마지막으로 혹시나 싶어서 니들 할머니가 쓰시던 장롱을 뒤졌다. 근데 그 장롱 한 구석에 저 일기장 상자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 안에 반으로 줄어든 금붙이 보따리도 있더구나. 그래서 이 양반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걸 팔아서 썼나 싶었지. 나중에 회복하면 물어봐야지 했지. 그러다가 병원에서 심심할 때 일기나 계속 쓰게 하려고 가장 최근 일기장을 찾았다. 그런데 일기장에서 사진이 하나 떨어지더구나. 네 아빠가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 말이다. 어머, 설마 아버님 첫사랑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 원래 동네에서 어린 시절에 만난 첫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흑백 사진이 아니라 작년 봄에 찍은 사진이더라고. 에이, 아니 뭐 아버지 등산 모임에서 찍은 사진이겠죠. 어머니, 그것 때문에 이 난리를 피신 거예요? 오빠는 아직도 엄마를 그렇게 몰라? 그렇게 가볍게 찍은 사진을 아빠가 왜 숨겨놨겠어? 그 여자는 내가 아는 여자였어. 고향 동생이었어. 나도 처음엔 큰애처럼 생각을 했지. 그런데 사진을 보면 볼수록 그냥 오빠 동생 느낌이 아니었어. 그래서 일기장을 봤다. 가장 최근 거부터 차례대로 거꾸로 훑어내려갔지. 무려 10년을 내가 모르게 바람을 피웠더구나. 그 고향 동생년이랑. 아니다. 당신에게는 바람이 아니었겠지.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 타령을 해놨던데 어디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봐. 아들과 며느리들은 못 믿겠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일기장을 살펴보았어요. 남편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 눈을 감고 소파에 기대어 있더군요. 주변 친구들 남편들이 나이 70이 넘다 보니 사실 살면서 바람 한두 번은 예사일로 치더라고요.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면서 술집 여자들이랑 다방 여자들이랑 한두 번 어울려서 놀지 않은 남자들이 오히려 찾기 힘들죠. 그러다가 더 깊은 관계까지 가는 적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건 정말로 그냥 바람이잖아요.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그런데 일기장에 1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상간녀랑 관계는 바람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바람이 어떻게 10년 동안 한 여자와 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여자는 제가 아는 여자였죠. 같은 고향의 후배였어요.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감쪽 같은 이중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달에 몇 번은 밤낚시를 간다. 지방에 있는 산을 탄다고 하면서 집을 비운 게 다 그 상간녀랑 만나기 위한 것이었죠. 그 오랜 시간을 저는 한치의 의심 없이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밤을 새서 남편을 간호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니요. 정말 단 1초도 남편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기가 싫었어요. 차마 딸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진작에 말씀을 하시지 왜 숨기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한테 모진 소리 너무 많이 했네요. 죄송해요.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랑 50년을 살았지 않냐. 그래도 의리랑 정이 있는데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다 까발려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 했지. 그리고 자신도 생각이라는 거라면 적당히 접겠구나 생각했다.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피도 눈물도 없다는 소리 할지는 몰랐지. 그래서 지난번에 집에 들렸을 때 집안이 엉망으로 어지럽혀져 있었던 거구나.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엄마가 계속 울기만 했었잖아. 아니, 그때라도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랬으면 괜한 오해받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니? 어머님이 주신 그 금부치를 팔아서 그년한테 10주년 반지랑 목걸이를 선물해줬다는 거야. 이게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짓이냐? 일기장에도 써있더라.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기도 어쩔 수가 없었다나 뭐래나. 아무리 사랑에 눈이 멀어도 그 금부치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 줄 알았으면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내가 당신 엄마 병수발을 어떻게 했는지 옆에서 다 본 사람이 그럴 수는 없지.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그렇게 딴 년이랑 눈이 맞어? 잠깐 바람이라도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그년이랑 10년을 만나? 그년이 사랑이면 난 뭔데? 네 옆에서 네 엄마랑 네 밥상이나 평생 차리는 식모냐?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도 다정하게 잘해준 거야? 그렇게 감쪽같이 10년을 속이면서 나랑 금혼식을 할 생각을 해? 금혼식에 고향 친구들 친척들 다 부를 생각이었는데 너는 그년도 부를 생각이었지? 한 번이라도 얼굴 더 보려고. 당신이 그러고도 내 앞에서 짐승이랑 사람을 비교해?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새끼가 누군데 이래? 아빠,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엄마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세상에, 우리 아버님이 10년이나 내연녀가 있었다니 말도 안 돼. 아버님, 너무 실망이에요. 어머님한테 이럴 수는 없어요.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애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아버지, 이건 저희도 어떻게 변명을 해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저희 모두에게 이건 기만이라고요. 아무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다고 해도 아버지, 10년이면 그냥 두 집 살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엄마가 이혼을 선언했을 때 딱 눈치를 챘어야죠. 아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시고 엄마한테 그런 막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태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아버지가 해결을 하셨어야죠. 하루아침에 엄마가 이상하게 돌변한 이유가 이제야 납득이 되네요. 우리는 몰라도 아버지는 당장에 그 여자랑 정리하고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셨어야죠. 아니, 지금이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눈만 감고 계시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저는 아들들이랑 며느리들과 사위는 돌아가게 했어요. 두 분만 남겨놓고 어떻게 가? 나라도 있어야지.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들이 떠나자 제 손을 붙잡고 애원을 했어요. 여보, 아이 내가 이렇게 빌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오. 어머님 돌아가시고 헛헛한 마음에 예숙이가 잘 달래줬어. 고향 등산 모임에서 자주 보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가있더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소.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마지막까지 아들이랑 며느리 앞에서 부끄러운 건 알아? 애들이 가니까 이제야 입이 열려? 아니, 당신은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지금 치매시모 임종지킨 마누라 앞에서 뭐? 헛헛한 마음? 마음이 가? 이게 지금 말이냐 막걸리냐? 아주 애들 앞에서 다 까발리려다가 내가 참았는데 내가 병신이네. 내가 미친년이야. 너는 가망이 없는 인간이야. 사람이 보통 암에 걸리면 그동안 인생 돌아보기 마련인데 너라는 인간은
오히려 돌아보고 반성하긴커녕 그년한테 연락까지 했더라. 오늘 퇴원한다고, 퇴원하고 다시 연락한다고. 아프니까 더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 며칠 밤을 새워가며 널 옆에서 간호한 나는 뭐니? 내가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유분수지. 몰래 화장실에 가서 그년한테 문자를 보내?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응? 세상에, 아빠 진짜 미쳤구나. 제정신 아니었구나. 퇴원하는 날에 그 여자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세상에 어느 여자가 그런 문자를 보고 가만히 있냐고. 나 같으면 당장 버리고 병원 뛰쳐나왔다고. 당신 알기나 해? 내가 당신 일기 다 읽고도 아픈 너 생각해서 끝까지 너 지키려고 했단 말이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10년 동안 날 속인 놈을 그래도 50년 살았다고 내가 병간호 다 하고 네 놈 병이 다 나으면 그때 헤어지려고 했다고. 그런데 내가 그 문자 읽고 바로 그날 애들한테 너랑 이혼한다고 선언한 거라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년한테 와서 네 평수발 들라고 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남편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었습니다. 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막말을 퍼부어 보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나는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네가 뭐라도 눈치채고 반성할 줄 알았다. 나라고 50년을 결혼생활 뒤집는 게 쉬운 줄 알아? 내 결혼생활 50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는 걸 내 손으로 하고 싶었겠냐고. 내가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네가 먼저 진심으로 뉘우치고 빌면 그냥 딱 한 번 눈 감고 살아보려고 했어. 그런데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아니, 나이 70에 이혼이라니. 이건 아니요. 내가 애숙이와는 당장 헤어질 테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오. 아빠,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당장 헤어질 수 있는 여자를 10년이나 만나요? 딸인 저도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 말대로 암 선고받은 다음엔 정신 차렸어야죠. 저는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딸 말대로 남편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설마 하니 진짜로 제가 이혼을 할까 싶었나 봐요. 이름 먹은 할머니가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이혼 소송까지 하겠나 했겠죠. 저는 딸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일기장이라는 너무나 명확한 귀책 사유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소장이 들어가자 남편은 그때서야 현실을 파악하더군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물려주신 고향의 토지가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더군요. 사실 저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어머님이 남편의 월급 통장을 관리했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남편이 모든 재산 관리를 했었으니까요. 저야 어머님 혹은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평생을 살아온 것이죠. 나이 70이 돼서야 저는 경제권을 갖게 되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바람이 났던 그 고향 동생 또한 상간녀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그 애숙이 기집애는 내가 고향 땅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했어. 아마 이제 고향 모임에도 절대 나타나지 못할 거야. 그 기집애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어떻게 우리 모두 언니 동생으로 지냈는데 니네 남편이랑 붙어먹을 수가 있니? 그것도 10년씩이나. 네가 빠진 모임에서 그렇게 만났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는 다들 난리 났었어. 암튼 그 기집애는 고향에 있는 친척들이랑 친구들한테 개망신 당하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또 위자료 해주고 아예 종적을 감췄다고 하더라. 네 전 남편 김득구 소식은 들었어? 결국 시누이가 도와줘서 수술이랑 항암치료 다 마친 모양이야.
소문에 듣자 하니 김두구가 다시 애숙이 찾아서 붙들고 애원했는데 아주 친절머리 치면서 도망갔대. 하긴 돈도 건강도 잃은 노인네를 누가 좋다고 다시 만나겠냐? 고향에서 그 망신 다 당하고 다시 만나면 그년이 진짜 미친 년이지. 하여간 김두구 꼴 좋게 됐지 뭐. 다른 모임에서도 50년 뒷바라지한 마누라 배신한 놈으로 찍혀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떠돈다고 하더라고. 딸은 말할 것도 없고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리고 그렇게 사이좋던 며느리들도 다 남편의 10년 외도를 알고 나서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등을 돌렸죠. 어머님, 요즘에는 인생은 70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직 60대로 보여요. 이제부터라도 저희랑 여행도 다니고 친구분들이랑 좋은 데 가서 만난 것도 드시면서 인생 즐기면서 사세요. 어찌 보면 오히려 잘된 일이다 싶네요. 제가 용서를 해주고 살았다면 아마 화병이 걸려서 제 명대로 못 살았겠죠. 어머님이 물려주신 금부치가 아니었다면 저는 남편의 병간호까지 다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바람피는 남편을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인 줄 알고 떠받들며 살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가 인생의 말년에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신 거네요. 딸이 그러대요. 이제는 100세 인생이라고 제 앞에 아직 30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을 이현자, 제 이름으로 내 돈 쓰며 신나게 살아보라고 말이죠. 앞으로의 인생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우선 요즘의 이 환한 봄날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꽃놀이 다니시며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